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셧다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채금리는 4.5%를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뉴욕 증시 소폭 올라줬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나흘 연속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8거래일 만에 상승 출발했지만 약세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음식료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는 2,500선이 깨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2,493선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470선도 깨지면서 2,46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대형주와 제조업 쪽에서 강한 매도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오늘 5천억 원 넘게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5천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137억 원 소폭 팔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은 더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업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841선에서 시작해 장 초반 상승 권역에서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약세로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 넘게 빠지면서 830선도 깨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오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59억 원 소폭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1,089억 원 담아내고 있는데요. IT 하드웨어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팔아내고 있는데요. 99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관련주입니다. K푸드가 글로벌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식품 기업들의 해외 실적 비중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총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료 업종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온 1.4% 강세 보이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스팸의 누적 판매량이 19억 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2.84%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심도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46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의 글로벌적인 인기에 힘입어 2%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0만 원 넘게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시킨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주입니다.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에 그동안 부각받았던 통신 장비 관련주, 오늘은 하락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KMW 오늘 10%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에이스테크 이번 주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19% 넘는 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센서뷰도 오늘 6.47% 내리면서 5,0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머큐리도 10% 넘게 하락하면서 두 자릿수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개장 이후에 속보치로 좀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도 나타나고 있고요. 고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소식 속에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 역시도 엇갈리면서 출발한 이후에 양대시장 모두가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내리고 있는 비처럼 우리 시장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오늘의 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면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의 주가는 전일보다 1.67%가 상승한 131달러 2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이 생성형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주가의 오름세를 거들었는데요. 예, 우리 증시는 코나 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 등 우리나라 AI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장중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지능형 인공지능 섹터에서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AI 관련주가 상승 섹터로 잡히고 있는데 움직임을 나타낸 이슈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일단은 시장적인 관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9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확대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시름이 좀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제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사실 금요일에 주말 사이 껴서 아마존에 대해서 아마존 측이 AI에 5조 원 투입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잠깐씩 움직임은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오늘을 기회 삼아서 여러 가지 뉴스와 함께 이슈를 끌어내면서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끌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명절을 좀 앞두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 예산안을 두고 셧다운제에 이제 돌입을 들어갔기 때문에 명절 이후까지는 약세에 대한 흐름이 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거래 대금 같은 경우가 코스닥 기준으로 저번 주 수요일부터 현재까지 매일같이 약 8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급이 갈 곳을 잃어서 지난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낫다 싶고요. 관련주로서는 모아데이터라든지 남성 이런 솔트웨어, 가온그룹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 자체 하방 압력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특정 섹터로 조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증권가에서는 우리 증시가 AI 관련주 중심으로 반등을 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 AI 관련주의 주가 동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일단 올해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키워드를 딱 두 개만 말씀드리자면 AI 그리고 이제 로봇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근본은 AI가 인공지능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산업에는 전국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서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그런 로봇까지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더불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있어서 협동 로봇 그리고 자율이동의 물류 로봇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플러스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체크를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로봇의 근본이 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의 바람을 불어일으켰던 것은 챗 GPT 3가 아니고 3 이후의 버전 4부터 이제 광풍이 불기 시작했죠. 이러므로 있어서 이제 음성으로 넘어가고 음성에서 대화형으로 넘어가고 그 대화형에서 다시 휴머노이드로 넘어가는 자체 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단계적으로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사업이라든지 로봇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 조정 국면에서는 긴 호흡을 가진 장기 투자자라면 모아가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유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의 바스켓 형태로 하나의 섹터의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바스켓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후에 이제 파생되는 부분들도 사실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파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부분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더불어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해서 자율주행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공지능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고 로봇 섹터,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양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섹터를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중에서도 가온그룹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아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 중이고요. 주가는 지금 7,300원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자회사에서 뭐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이 점이 호재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가온그룹은 글로벌 AI를 기반으로 해서 OTT와 네트워크 또 XR 사업 등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일단은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자회사 K퓨처테크가 이제 KT하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소형 물품을 이제 배달하는 배송 로봇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제 LG전자에서 배송 로봇 쪽으로 많이 몰두하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있어서 대표 주자 T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활동적인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고 제가 보기에는 가온그룹주에서 KT와 이런 합작으로 인해서 배송 로봇을 사업을 진행을 한다. 사실 모멘텀적인 부여 요소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쭉쭉쭉 뻗어나가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별한 이슈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이슈에서 가온그룹의 형태에 맞춰져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체 이제 바닥 구간에 대해서 주가가 있다가 바닥 모멘텀에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상한가를 진입을 했다라고 본다면 일단 오늘은 상한가 진입을 했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갭 상승이 좀 크게 좀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한 10% 이상 정도 이제 갭 상승을 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고점 같은 경우는 20% 이내에서 이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일단 보유자분들께서는 내일은 이제 차익 실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숨고르기 장세, 조정 장세가 들어왔을 때 그 타이밍에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로봇 섹터에서 물류 로봇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다시 봐주신다면 재상승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온그룹의 주가 흐름을 볼 때 로봇 섹터 전반의 흐름이 어떤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코난 테크놀로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7%대 강세를 보이는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네요. 그래도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중소형업체 최초로 LMM을 개발하고 또 출시에 성공했습니다. 또 SK텔레콤과의 협업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AI 시장이 확대가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중 확대가 지금 시점에서 유효할까요? 일단 재료적인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SK텔레콤에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좀 밝혔고 그와 더불어서 AI 피라미드 전략으로 AI를 활용한 인프라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분, 반도체 부분, 멀티 LLM까지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모멘텀이 부여가 됐고 실질적으로 미래 지향성으로 그렇게 성격을 띠고 주가를 상승하는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코난 테크놀로지 측에 작년에 약 224억 원을 이제 투자한 이력이 있고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국어 데이터가 풍부한 코난 LLM을 조합해서 고객 맞춤형 B2B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주가를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박스권에 횡보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죠.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 증시와 대조해 봤을 때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시는 계속적으로 빠지는 데 비해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이고 특히나 2월 말에서 3월경에 고점을 찍었던 2월 28일 15만 7,700원을 봤을 때 주포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이 있어 보이나 전량 이탈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포가 입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가
우리가 주식을 모아가기로 전략을 짜신다면 충분히 또 승산이 있고 특히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AI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로봇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모멘텀도 여전히 계속하게 풍부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모아가기 관점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모아가는 관점이 유효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솔트웨어의 경우에도 지금 29%대로 상한가까지 직행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챗GPT 개발사 오픈 AI 경쟁사죠. 엔트로픽에 약 5조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지금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파트너십을 계약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만큼은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장 초반에 사실 남성과 솔트웨어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분봉에서 눌림을 주지 않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거래 대금이 약 51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가로 따라가지 않는 이상은 잡기가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내일에 대한 갭에 대한 갭 상승에 대한 탄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6월과 7월에 윗꼬리 캔들을 달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고받은 흔적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 단시간에 내일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주가로 말씀드린다면은 1,800원에서 1,900원대까지는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재해석해야 될 관점은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월에서 7월에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린 캔들이 한 달가량 정도 발생이 됐는데 단기 횡보 매집이라고 치기에는 이탈 거래량도 좀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기에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 같은 경우는 1,800원에서 1,900원에 내일 익절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후에 이동평균선을 정배열로 만들어주면서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모습들은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에서 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솔트웨어의 경우에는 큰 흐름에서는 2,000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AI와 관련해서 뭐 섹터와 또 종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탑픽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AI이기도 하고요, 빅데이터이기도 한 그런 이제 종목을 오늘 픽을 하게 됐는데 종목은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딥러닝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가짜뉴스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엄단 대책을 위해서 AI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짜뉴스 판별 AI 관련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줌닷컴을 통해서 빅데이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줌 인터넷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기업과 같이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모회사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 하락 대비 최근 5거래일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움직임을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인수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AI 관련한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3,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목표가는 4,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줌인터넷 지금 탑픽으로 잡아주셨는데 최근에 차트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에 차트 흐름은 최근 거래량,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쓰고 나서 막 오다 보니까 막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1,900만 주가 이제 터지고 있고 최근에 고가에 있었던 올해 1월 달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상한가 거래량이거든요. 여기가 3,300만 주가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까지 계산한다면 약 한 2,500만 주 정도 터진다고 가정했을 때 윗꼬리가 달리고 눌림을 준다 하면 오히려 기회로 포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내릴만 하면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트레이딩 국면에서도 그리고 단기 스윙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매매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줌 인터넷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염불리의 촉으로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증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우리 증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9월 증시 자체가 가을 문턱을 앞두고 좀 쉬어가는 패턴을 보이긴 했는데 이번에 좀 유독 더 조정이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약세가 심화되는 배경은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8월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3고죠. 그러니까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 네. 부담이 뭐 엄청 심해졌다 이건 아닌데 꺾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FOMC가 끝나고 나서 미국 긴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금리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미국 고금리 현상이 완화되질 못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환율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또 정고점을 환율이 돌파해 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증시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휴 또 앞두고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건 아닌데 또 특히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물을 판다기보다는 선물 매도를 하면서 증시 이제 하락 쪽으로 좀 베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갈 만한 뭔가 좀 체력이라든가 호재가 없는 가운데 이런 이제 3고 현상이 계속해서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8월, 9월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좀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증시에 좀 계속 부담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3고 현상이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을 제외하면 하루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석 이후를 또 바라봐야 할 텐데요. 더 하락하게 될지 아니면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2,500 이하는 네. 이하에서 뭐 2,450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 구간은 좀 바닥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연휴 기간에 또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든가 또 미국 예산안 지금 합의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9월 30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또 이제 연휴 끝나고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여기가 무조건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현재 PBR 기준으로 0.9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큰 위기상이 아니면 거의 저점을 좀 찍었던 구간대거든요. 그래서 2,500 이하에서 뭐 너무 이렇게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으로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가 어느 시점에서 뭔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나오면은 반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불편한 좀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 뭐 네. 박스권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연휴에 뭔가 예산안 합의가 처리가 된다거나 네.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뭐 분명히 분위기 또 금방 바뀔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기본 가정은 예산안 합의가 좀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선 2,450 내외에서 좀 바닥 다지기를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휴 동안에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도 또 짚어주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또 이제 달러가 연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또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도 오르고 거기에 달러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저하고라고 전망했던 우리 정부의 전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는 시그널들이 나오는 게 뭐 미국의 초과 저축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도 이제 10월부터 상한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FOMC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거의 좀 언급을 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고금리 현상이 내년 한 2,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미국 소비가 이걸 버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금리가 네. 높은데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도 이제 미국 경기 둔화 때문에 뭐 그게 국내 증시에 그러니까 국내에 뭐 이런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는 서비스업 국가가 아니라 또 제조업 국가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시면 이미 2년 전에 고점 찍고요. 벌써 빠진 지가 2년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조업 경기가 미국이 더 나빠질 걸로 일단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지금 최근에 물론 오늘도 중국이 좀 안 좋잖아요. 중국 네. 부동산 문제가 여전한데 다만 중국이 계속 좀 부양책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는 오히려 조금씩 돌아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완충제 역할은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환율과 관련해서 여기서 뭐 1,400원 가거나 그런 네. 것보다도 요 구간이 좀 더 지금 약간 위가 좀 열리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레벨에선 좀 상승이 제한되면서 달러 강세도 좀 결국 진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뭐 여기서 달러 위쪽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달러가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방이 좀 제한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월 앞두고 좀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명절 징크스를 극복을 해봐야 할 텐데 어떤 키워드들로 접근하면 좋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고공행진입니다. 사실 앞서서 살펴봤던 것들 외에도 국제 유가 역시도 사실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도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국 경제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우려 요인이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요인들도 있었고 또 그렇다면 유가를 끌어올린 게 중국의 상황보다는 감산의 후폭풍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까요? 네, 유가 상승은 일단 수요보다는 공급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유가가 이제 120달러 갔던 거는 전쟁 때문에 공급이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네. 오일 쇼크급의 그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가 급등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오펙의 맹주죠. 그 사우디하고 또 러시아가 지금 감산에 둘이 이제 굉장히 지금 호흡이 잘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산을 더 강화시키고 있죠. 원래는 9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연말까지로 또 더 연장해 버렸거든요. 네. 이건 시장이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유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미국이 뭔가 이럴 때마다 전략 비축유를 한 번씩 방출하면 공급이 늘 텐데 네. 안타깝게도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많이 방출을 해놨어요. 예전에 작년에 해놨는데 그걸 채워놓지 못했어요. 유가 빠졌을 때 좀 아쉬웠던 게 60달러대까지 왔을 때 전략 비축유 좀 채워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이제 비축유를 매입하려니까 유가 더 오르겠죠. 네.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쓸 카드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 원유에 대한 수요보다는 이 공급에 대한 감소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 국제 유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9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공급 이슈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의 원유시장 분석가는 에너지 슈퍼사이클 속에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보시는 유가 전망은 어떨까요? 근데 이게 너무 무책임한 전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뭔가 이제 유가가 뭐 90, 100 가면요. 항상 네. 뭐 200달러 얘기 나오고 또 반대잖아요. 뭐 유가 70 가면 이제 네. 50 간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이런 전망을 좀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게 그렇게 뭐 유가가 한번 엄청나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얘기한 대로 150달러 가려면 뭔가 이 쇼킹한 사건이 한번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전쟁에 준하는 뭔가 터져야 돼요, 또. 작년에 전쟁 났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대만에서 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글로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게 터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당장 터질 만한 지금 이슈는 없잖아요. 뭐 이미 전쟁은 뭐 계속 되고 있지만 영향력은 많이 완화됐고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 공급이 더 줄어들 만한 요인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우디, 러시아도 계속 감산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좀 감산에 소극적이에요. 약간 그냥 마지못해 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고 또 거기다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제재 중이지만 미국이 언제든지 카드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너무 막 150달러라는 그 숫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사우디나 러시아가 영원히 또 감산할 수도 없고 또 지금 고유가 상황에서 원유 수요는 또 이렇게 유가가 높으면요. 원유 수요가 자동적으로 줄어버립니다. 네.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여기서 100달러 넘어가는 거는 저는 당장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85에서 90달러 수준 내에서 좀 네. 당분간은 안정화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내려가야 편한데 네. 내려갈 만한 뭔가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이 정도 레벨 그냥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유가 내려갈 만한 모멘텀은 없지만 85에서 90달러 선에서는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국제유가가 또 오르고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수혜를 보는 업종이 아마 정유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6월부터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적 역시도 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정유주를 비롯해서 또 고유가에 좀 호재로 받아볼 수 있는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투자하실 때 이런 기업들 항상 사이클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고유가가 오기 전에 그 정유주는 이미 저유가에서 투자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S-오일이
주가가 6만 5천 원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국제유가 기준으로 $70 정도 했을 때입니다. 근데 네. 그때는 하반기에 유가 좀 오를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예상을 하시고 투자를 그때 좀 하셨어야 되고 이미 지금 정유주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최근에 4분기에는 정제 마진이 좀 둔화될 거란 또 전망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정유주를 이제서 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늦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고유가가 좀 이 레벨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수혜를 받는 쪽은 저는 오히려 조선주가 아닐까. 왜냐하면 네. 해양 플랜트 수주를 좀 계속해서 따낼 가능성이 높은 게 유가가 높으면 이제 바다에서 원유 수출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수주를 조금씩 좀 받는 뭐 부분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오히려 고유가 수혜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 플랜트나 이런 조선이나 그러니까 피팅 관련된 기업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한번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유가 상황 속에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업종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매가된 파월입니다. 시장 FOMC 이슈를 해소했습니다. 지금 뭐 넘어간 상황인데 일단 동결은 했지만 매파적 동결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동결은 했지만 이런 발언을 했죠. 사실 파월의 경우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얼어붙은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유가랑 이제 FOMC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 이 금리를 얘기하는 네. 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방향을 바꿔줘야 네. 정말 편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게 좀 안 보이니까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 FOMC도 결국에 끝나고 나서 그 결국 시장이 놀랬던 건 금리가 좀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전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점도표를 더 올려버렸죠, 내년도. 그리고 좀 놀랬던 게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경기 전망을 더 올려버렸어요. 오히려 네. 추가로 상향해버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금리를 내리고 싶은 생각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미국 연준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계속 이 긴축 스탠스를 끝까지 좀 끌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게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면 미국 경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리가 없고 또 많이 올랐던 미국의 기술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FOMC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동결은 했죠. 금리는 안 올렸는데 금리를 한 2번 올린 정도의 효과를 낼 정도로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이은 발언들 때문에 사실은 동결이 동결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이번 FOMC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연준은 그런데 앞서서 이사님 말씀처럼 경제 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경제에 대해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상향으로 조정한 배경은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이제 지표 보시면 미국 고용도 조금씩 꺾이고 있고요. 소비도 휘발유 판매 제외하면 지난달 그 소매 판매 보면 좋은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서 이 휘발유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소매 판매가 증가한 거지. 근데 이런 내용을 분명히 연준도 모를 일 없는데 어쨌든 전망치를 올렸다는 거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아예 인플레 자체를 계속해서 이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그 고물가의 싹을 완전히 좀 잘라버리겠다라는 그 연준의 의도된 좀 상향도 아닌가라고 좀 판단도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FOMC의 전망은요 언제든지 또 바뀌니까 이거 전망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 진짜 미국 경기 좋나 보다 또 너무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연준의 관심사가 이제는 물가 지표보다 경제 지표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는 건 이게 이제 앞으로 성장률 전망이 둔화돼야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이슈지만 앞으로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증시의 호재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담이 더 될 겁니다. 아, 금리 인하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좀 이게 증시에 바람직한 건 아닌데 미국 경기가 어쨌든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증시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물가보다는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바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파월이 이런 발언을 했죠. 오히려 금리 인하 횟수를 줄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기는 하겠죠, 이사님. 언제쯤이 될까요? 일단 이제
그 월가에서 좀 전망하는 거는 내년 4분기 정도로. 네. 원래는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네. 이번 FOMC 끝나고 이게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내년 4분기니까 한 1년 후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게 지금 현재의 전망인데 다만 이렇게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유가도 지금 높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이거는 되게 부정적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늦어도 내년 3분기에는 좀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모건 스탠리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제 외국계 증권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얼마 전에 그 보고서가 좀 나온 걸 보니까 네. 그 내년 오히려 3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이렇게 또 굉장히 공격적인 또 전망도 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배경은 금리 이렇게 높은 걸 버틸 수 없다는 얘기죠. 미국 경기가. 그래서 결국에 이 점도표는요, 그냥 점도표예요. 또 올해 12월 가면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 그래서 일단 올해 12월 가면 내년도 전망은 또 명확해질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4분기지만 제 생각에는 그 시기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분기 정도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3분기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올해도 FOMC가 2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은 또 어떻게 변동하게 될까요? 일단 지금 11월에는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전망이 원래는 11월 예상을 많이 했는데 12월에 만약에 한다면요. 12월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12월에 이제 점도표까지 좀 나오게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올려도 그때가 더 상징성이 큰 것 같고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예상 금리가 5.6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5.5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 번 더 올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고 있어요. 올리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소비는 좀 둔화될 조짐이 보이고 거기다 네. 그 초과저축 이미 소진되고 있고요. 또 10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국 사람들이 그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이제 본격적으로 갚아 나가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유가가 $90 이상으로 만약에 뭐 혹시라도 진짜 $100 근처까지 가면 소비 더 줄겠죠. 예, 소비할 여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라면 결국엔 그 4분기에 이런 여건들이 있는데도 연준이 그냥 단지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는 건 또 악수를 두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끝났는데 근데 혹시라도 그 물가가 뭐 정말 뭐 우리 예상보다 더 높아지고 이러면 네.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1월은 이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만약에 물가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12월에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이 모이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입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상용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4분기에는 서비스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런 좀 좋은 뉴스가 전혀 네. 먹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공부는 좀 해놓으시면 장이라는 게 영원히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또 어느 순간 반영은 될 겁니다. 근데 원래 2분기에 스타링크 서비스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좀 연기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걸로는 4분기에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랑 좀 협업을 해서 출시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물론 스타링크가 출시된다고 통신사가 피해볼 건 별로 없는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보통 한 5, 6만 원 정도 요금제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네. 무제한으로. 근데 이 스타링크는 1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쓰기는 좀 부담스럽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은 또 인터넷 음영 지역도 별로 없잖아요. 기지국이 네. 워낙 촘촘하니까. 그래서 아마 항공용? 예, 이제 비행기 같은 데서는 우리가 인터넷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항공용이나 뭐 이 군사용? 뭐 이런 쪽 아니면 이제 일부 음영 지역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쓰이겠지 일반 소비자들이 쓸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이게 뭐 통신 업종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링크의 한국 상용화가 아무래도 통신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뭐 군사용이나 음영 지역 쪽에 사용될 것이다, 항공업종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스타링크는 또 지난달에 SK텔링크와 KT색과 우리나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경우에도 살펴보면요, 한국판 스타링크를 목표로 해서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주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배경은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느꼈던 게 작년에 전쟁 보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그 머스크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네. 좀 그 스타링크 좀
해달라, 띄워달라. 그래서 이제 제공을 했고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고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게 많이 쓰였던 게 위성으로 러시아군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이는지 탱크가 어디 가고 네. 이게 이제 딱 그 보이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대응하기가 되게 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고 어쨌든 저궤도 위성통신의 그 사용이 결국에 이제 원래는 상업용이지만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직은 전쟁 국가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분단 국가고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건 완전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위성 인터넷 활용하는 게 당연히 군사 목적으로도 훨씬 유용하거든요. 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또 이거를 이제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목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자. 우리 또 인공위성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한 번 더 위성 인터넷 그 시장을 좀 열어보겠다라는 그런 정부 목적 때문에 아마 이 시장은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또 항공우주청 설립도 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속 좀 투자가 늘어날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점차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궤도 위성 시장은 각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업체 중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은 어딘지 궁금하고요. 우리 기업에는 어떤 수혜가 돌아가게 될까요? 일단 이제 적어도 위성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스타링크 미국에 네. 이 스타링크가 있고 또 영국의 원앱이 있고 또 아마존이 하고 있죠. 근데 아마존은 내년에 아마 상용화할 걸로 네.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3파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유명하죠. 여기가 이제 영국의 원앱에 그 안테나를 공급을 합니다. 위성 인터넷 신호를 받는 걸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카이퍼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앞으로 쏠 텐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그 안테나가 있거든요. 이번에 전자공시로 이미 공급 계약 소식을 좀 노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실제로 이런 쪽에 좀 기자재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고, 하나 시스템은 이미 원앱에 지분 투자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 4천억 정도 9% 갖고 있는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하나 시스템하고 원앱이 이제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도 쪽에 또 거기에 위성 뭐 만드는 뭐 그런 이제 시설을 유치를 할 거란 또 뉴스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앱에 위성 인터넷을 만들어 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원앱과 지분 관계가 있고 위성 인터넷 그 자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기업은 한번 좀 계속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부해야 될 두 기업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부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주 항공성도 개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개청이 될지는 추석 이후에 결정이 될 전망인데,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투자 전략 저희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아직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일론 머스크는 워낙 부자고 또 테슬라를 통해서 이제 스페이스X 사업도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돈도 벌지만 일반 민간 기업이 이걸 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고등계획 연구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년 예산을 발표하는데 내년 예산에서 좀 특징적인 게 우주항공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도가 저기 달의 뒤쪽 남극에 착륙을 했잖아요. 미국보다. 아마 자존심이 좀 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예산을 좀 늘린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청 설립이 아직 된 건 아닌데 아마 조만간 논의를 통해 국회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인도가 우주 또 강국이잖아요. 거기랑도 협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도 계속 저는 지원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궤도 위성 통신도 우리가 전기차만큼이나 저는 좀 가야 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짚어주신 키워드에서 이제는 염승환 이상은님의 촉이 본격적으로 발동할 시간입니다. 10월에 조금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금리가 언제쯤 꺾일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제 계기가 생겨야 되는데 저도 뭐 그걸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금리 현상이 완화될 때까지는 증시가 조금 부진할 텐데, 오히려 그때 좀 이럴 때를 이용해서 투자를 좀 늘려가자. 그러니까 편할 때 막 증시가 막 좋을 때 이럴 때 투자하지 마시고, 불편할 때 이럴 때 오히려 앞으로 좋아질 거를. 근데 왜냐하면 이럴 때 투자해야 또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인터넷 조성업종은 어쨌든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거든요. 내년까지. 그래서 이쪽이 저는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는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쪽이 어쨌든 내년에 좀 큰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나 이제 2차전지는 워낙 좋지만 네. 그쪽은 올해 또 주가가 많이 한번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쪽은 성장주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 10월 증시도 조금 부진할 것 같은데 요거를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10월도 역시나 좀 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더욱더 큰 리스크 요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기서 만약에 리스크 요인이라면은 네. 정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4.5인데 네. 이게 이제 5% 가버리는 거죠. 그 아니면은 유가가 $100 넘거나 네.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조합이 맞아버리면요, 네. 증시는 진짜 2,400 깨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좀 증시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올 수 있는 불확실성은 미국 예산안 합의입니다. 요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이 몇몇 위원들이 굉장히 좀 반대가 심한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 예산 좀 줄여라 이거예요. 근데 예산을 줄이면요, 이것도 불편한 게 그럼 친환경 산업 예산이 줄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뭐 2차 전지나 또 이쪽이 또 안 좋겠죠. 그러니까 참 불편한 이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있는 안 그대로 좀 합의가 된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결국엔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여러분들이 물론 좀 추석 연휴 보내셔야 되겠지만 계속 예산안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예산안을 많이 좀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꼭 하시면서 연휴를 보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꼭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가 시장과 비교했을 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줌 인터넷을 짚어주셨습니다. AI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성이 부각되는 만큼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한 달에 대해서 염승환 이사님과 쭉 돌아보고 다음 달에 대해서 어떤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지를 살펴봤습니다. 반도체와 자율주행, 조선 섹터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